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 대학의 코로나19 연구팀 다수가 2주 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측 가운데는 2주 후 확진자가 4,000명 이하로 감소할 거란 전망과 함께 2만 명은 넘을 거란 엇갈리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화재 등 비상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면 비상 디젤 발전기 구역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극저온 상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련 시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강화된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는 내용의 에너지 긴급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책에는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 내내 이어지겠고 한글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6,300여 명 적은 22,2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1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 6,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8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신규 환자 중 국내 발생은 22,244명, 해외 유입 사례는 5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29명으로 열흘째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614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 초반으로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일 34,710명이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는 12일 15,658명으로 감소한 뒤 19일에는 11,881명으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은하 송실대 교수 연구팀도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15,842명을 거쳐서 19일 13,453명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고 부산대 정의료 수학과 교수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2주 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23,291명, 19일 21,46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면서 활짝 핀 구절초꽃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 산간 윗세오름 기온이 1.3도, 설악산 2.5도, 파주 7.9도, 서울 11도 등 중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쌀쌀한 날씨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내내 이어지겠고, 특히 한글날에는 전국에, 대체 공휴일인 10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이나 과일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확량이 줄어서 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묘목, 즉 무병묘인데요. 당국이 보급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장의 사과나무들이 보기에도 튼튼하고 사과도 잔뜩 열렸습니다. 몇 년 전 새로운 사과 묘목을 사서 심었는데 눈에 띄게 나무가 잘 자라고 사과도 많이 열립니다. 농장주가 사서 심은 사과 묘목은 병에 걸리지 않는 무병묘. 사과가 크고 고르게 열려 상품성이 좋은 데다 생산량도 30% 늘어 수익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무병묘는 일반 무보다는 이 착색도 잘 되고 과일도 좋고 나무 수세도 좋고 여러 면에서 일반 무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병묘는 열처리 등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을 거친 묘목 또는 17가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묘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무병묘의 보급을 위해 2년 동안 시험 재배했습니다. 재배 결과 무병묘 열매는 일반 열매보다 최대 52% 크고 과일 껍질의 색도 최대 80% 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병묘 열매가 훨씬 크면서 색이 진하고 검은 반점도 없이 깨끗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과수는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 감소를 야기시켜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한 무병묘 보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무병묘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가지 과수. 농촌진흥청은 이들 무병묘 시험 재배지를 농민에 개방하고 교육을 늘리는 등 무병묘 보급에 적극 나섰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콩잎의 항산화와 혈액순환, 기억력 개선 효과를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농진청은 논문에서 건조된 콩잎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콩알보다 2배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액순환과 기억력 개선에 유용한 물질도 다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됐으며 앞으로 콩잎의 기능성 식품 소재화를 위한 기초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한 것이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죠. 그런데 국내의 대부분 원전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화재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과 해일로 전원이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비상 디젤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 원자로를 식혀야 하는데 침수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녹는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처럼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 어떤 경우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7기 가운데 20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화재나 소화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 구역의 소화 설비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영하 78.5도. 이로 인해 실내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는 내환경 조건은 영상 10도에서 50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극좋은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회의 기동 및 부하 시험을 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정상 작동해야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극저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기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 폐쇄 장치로 해당 구역을 우선 격리합니다. 이어 그 위치에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불을 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동 폐쇄 장치는 원자로 시설 중 안전 등급, 소화 설비는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입니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 등급 설비는 안전 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등급 설비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자로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비안전 설비가 안전 설비를 작동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원전인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는 건설 당시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요건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도로 건설한 한빛 3, 4호기부터는 소화 설비 방식이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건설돼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 문제로 다시 스프링클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에서 극초원의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신고리 5, 6호기에서 다시 물로 바꾼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극좋은 상황에서 비상디젤 발전기의 가동 시험을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안전설비와 안전설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연결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단순 연결과 다른 설비를 작동하는 연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비상디젤 발전기는 2대가 가동 중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상디젤 발전기는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가 이번 주 안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제재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등 첨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우선 겨냥한 이번 조치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지만 한층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면서 2.9%로 낮춰 잡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 잇따른 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 분열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More fragility, greater uncertainty, higher economic volatility, geopolitical confrontations.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낮춰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3.6%에서 2.9%로 한 차례 낮췄던 내년 성장률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3.2%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측치를 더 낮춰 잡은 건 그만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I'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 총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이미 둔화하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o give you a sense what is $4 trillion, this is the size of the German economy. IMF와 세계은행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연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IMF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 돈줄을 재는 긴축 재정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화석연료 기업의 횡재세를 물리는 등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현지 시간 6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강요급 이사회인 교통, 통신, 에너지 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서 대책 시행을 명문화한 셈입니다.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서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을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들의 안정성을 검사해서 문제 있는 제품명을 공개해왔는데요. 일부 제품들은 유해 물질이 검출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센스 스틱이라고도 불리는 향은 최근 실내 방향제로 젊은 층 사이에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전 인센스 스틱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10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절반인 5개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을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와 섞인 채 흡입하면 백혈병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데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이름까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센스 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기준 마련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물론 이행 시한도 없다 보니 기준 마련 작업이 5년째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도개선 마련 검토를 저희가 요청 또는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업상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회시를 해주시게끔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요청을 대부분 반영해 인센스 스틱 관련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성 성분만 규제했을 뿐 정작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센스 스틱을 피울 땐 알아서 조심하라는 결론인데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마음 놓고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인센스를. 네,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계속 쓸 수도 없는 데다가 어떤 거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센스 스틱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합성가죽 소파 제품 조사에서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비롯해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이 역시 유해 물질 기준이 없다며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권고 사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볼게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데 전문가 자문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업계 입장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원이 기관들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 138건 가운데 3년 이상 방치된 것만 39건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좀 이제 정보를 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안전 권고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행 시한을 정하거나 연구 영역 등 검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 터널인 인천 북항터널에서 배수 문제로 도로를 통제한 횟수가 최근 3년 동안 60차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공사가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인천 북항터널 내부 모습입니다. 총 길이가 5.5km에 달하는 터널 안 도로에 물이 고이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지난 8월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이물질 등으로 막혀있던 해당 구간 배수로 배관은 교체했지만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배수로를 점검하기 위해 차선을 통제한 횟수는 61차례에 달합니다. 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체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이제 배수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물이 새는지 체킹할 수도 있을 거고. 해저 터널은 깊은 지점이 바다 밑 40m 안반층을 지나도록 설계됐는데 하루 평균 5,000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터널로 들어오면 배수 펌프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인 보령터널 역시 9,000톤 넘는 바닷물을 배수 펌프로 매일 퍼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물고임 현상 등이 없어야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시공사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노면 젖음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터널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 착공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설계나 시공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루 5만 명이 이용하는 이 중요한 터널이 바닷물이 샌다?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 문제인지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은 방수를 잘못한 건지 원인이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은 배우 양조위, 량차오웨이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작업하고 싶은 한국 배우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因为很久没有出席过那么隆重的场合，所以我每一次上台都会很紧张的。我觉得我从第一次来釜山电影节就已經感受到那種熱情，比較複雜啲嘅角色啦。其實我又有諗過做連環殺手嘅，咁唔知有冇機會咧？而家我其實仲拍完風再起時嗰個導演。 마지막 질문은 양조위님이 직접 지목을 드라마에게 덜 욕먹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의 홍상희 기자입니다. 我其實一直都好欣賞宋康昊同埋全導演，咁係好希望有機會可以同佢哋可以拍到一部電影。 네, 최근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미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서울에서 열렸던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